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명대 경찰학과의 박정수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양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경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제자로 이제 나왔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를 맡게 됐는데, 저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은 전공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범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청소년 이런 마약류 중독의 어떤 비행 원인, 범죄 원인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학술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술적인 무거운 내용은 좀 내려놓고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향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잡았고요. 실제 이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중복이 됐기 때문에, 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발제 자료에는 좀 없지만은, 제가 이제 사회입법을 통한 범죄 생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연 우리가 해왔던 이런 약물, 범죄에 대한 어떤 전략이 과연 맞았던 것일까? 이걸 계속 고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약과 관련된 법이 없다면은, 마약이 범죄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약의 합법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비범죄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런 마약류에 대한 어떤 그 처벌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그동안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났어요. 특히 이런 정치권에서 이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이해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실제 많은 역사적으로 이뤄왔던 우리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술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이라든지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왔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약 사용을 범죄 규정하면 대량적으로 이런 범죄자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알코올이나 담배는 왜 범죄가 아닐까요? 그냥 사회적 해악의 차이가 있어서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올해 나온 이제 UN ODC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담배,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요게 이제 마약류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뭐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담배는 알코올이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해악으로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비용 또한 담배라든지 알코올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럼 마약이 그러면 별로 안 나쁜 건가요? 아니죠. 마약도 무조건 해악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벌적인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걸 금지하는 그러한 전략은 이제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과의 범죄는 실패했다고 종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약과의 전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하자,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캐나다를 비롯한 이제 북미 국가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막 일어나고, 우리 동남아 국가에서 이제 태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마초 이제 합법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마약류에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전략을 좀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러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해리슨 마약법하고 마리아나 그 과세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해리슨 마약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가장 미국에서 그러니까 최초까지는 아닌데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어떤 마약법의 어떤 근거가 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리슨 마약법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거는 마약류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이 마약류의 어떤 기록, 더 나아가선 세금 추징하기 위해입니다.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 해리슨 마약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마약국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약국이 신설이 되니까 마약국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점점점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막 하고 마약은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캠페인하는 것도 이제 독려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마약을 금지시키게끔 모든 마약을 금지시키게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데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에서 맨 처음에 의도는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였는데 이걸 이제 전 마약 모든 이런 물질 마약들을 금지시키게 되는 그러한 방편으로 법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마약국은 엄청난 조직 확대와 더불어서 관할권과 자기네 어떤 그 기반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결국은 미국 의회가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이걸 그 해리슨 마약법을 만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거와 비슷하게 또 하나가 바로 1937년에 이 마리아나 과세법 같은 겁니다. 이 법 같은 경우는 1920년대 맨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 멕시코 이민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노동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 멕시코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1920년대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는 말 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원래 있는 미국인들과 이 이주민과의 어떤 갈등이 점점 생기죠. 우리도 일자리 없는데 이런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이제 실업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과연 이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멕시코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를 거의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나 과세법을 만들음으로 해가지고 이 멕시코 노동자를 이제 추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멕시코 노동자들을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어진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추방의 근거가 바로 이 마리아나 과세법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때는 엄청나게 마리아나가 나쁘고 정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하다가 20년대, 30년대는 6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이제 이 주류 미국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히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대마초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주류 세력이라고는 백인 중류층의 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대마초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마초에 대한 어떤 금지가 조금씩 이제 가능해지는,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리 속성과는 별개로 합법화도 될 수 있고 또는 이게 범죄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마약에 대한 것들을 법률로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는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2018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걷어들이는 세금만 거의 1조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들어가요. 세수가. 그 다음에 사업 자체는 한 4조 정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그걸 이제 합법화했는데 18년도부터 문제는 저 처벌 안 하고 이렇게 합법화하는 게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인 게냐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급해서 합법화하자는 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다만 처벌적인 그러한 전략이나 마약 예방 정책은 지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약류 대책에 있어서 처벌을 안 된다고 필요가 없고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치료 재활이나 더 나아가서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발제 글에서도 잠깐 실었는데 실제로 이런 예방 교육으로 인한 효과는 엄청납니다. 미국에서 이제 최근 들어 이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실증적인 이제 이 효율성 분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방 교육에 1달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보통 18달러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재활 같은 경우는 한 12달러 정도. 그러니까 치료 재활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예방 교육인 거죠. 예방 교육.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마약류에 있어서 이 대책이라는 것은 치료 재활을 넘어서 저는 사전 예방 교육이 궁극적으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요 얘기면 벌써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뭐 젊은 층 마약 사용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통계를 보니까 벌써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16,000명 정도 됐는데 최고치였던 재작년 18,000명보다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으로 16,00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이런 마약류 사용 급증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아시아 같은 경우도 실제 청소년들의 마약류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요게 15세에서 16세 그 나이대입니다. 그건 15세에서 64세.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훨씬 더 젊은 층이 마약 사용이 높은 거를 통계 그래프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히 청소년대 한때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사회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초범 비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범 비율이 이제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고 그 단적인 예로 뭐 작년에 우리 오늘 그 김현수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시는 펜타닐 투약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솔직히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런 마약류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사용 문제도 있겠지만 의약품 오남용 문제 이거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마약과의 전쟁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건 드러그 폴리스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이 미국 마약 정책 연합회에서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적인 처분은 걔네 사생활이라든지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또 공중보건 문제 숨어서 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지고 실제 이런 마약류에 대한 어떤 사회적 낙인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떠한 그 물질 중독보다 더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사회적 낙인입니다. 도박 중독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지만은 마약 중독자라고 하면 정말 거리를 두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치료 재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더 나아가지고 법집행적인 차별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조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물론 10배로 했을 때입니다. 이게 암수율을 10배로 이제 했을 때인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10배가 아니라 28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제가 연구한 겁니다. 근데 28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10배는 수사기관에서 주로 보는 거고, 좁게 보려고. 근데 한 28배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25배에서 35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암수율을.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이런 이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에 대한 마약 문제 관점을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년의 이런 약물 사용 문제를 어떤 그 구조적 단편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특정 사회 구조 맥락 내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와 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단순히 얘가 마약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얘가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치료 제어를 한다든지 또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아마 소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인론적 측면과 예방 대책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청소년의 어떤 사회 생태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요인 시스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부모, 친구, 학교, 나아가 어떤 지역사, 이웃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이제 부모라든지 또는 친구가 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합니다. 여기 게이트 키퍼는 뭐 게이트웨이 이론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냐면은 지켜주는 거죠. 얘가 마약류나 이런 의약품 오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청소년 범죄나 비행에 있어서는 그 시작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모두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생태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포괄점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건 잠깐 넘어가고요. 실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마약류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약류 자체가 이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충분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수요와 공급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약물 사용 심리 원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요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요인, 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 생략을 좀 하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어떤 다차원적인 구조적 원인 중에서 발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범죄학적 이론을 가미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이나 또 더 나았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약물 사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약물 사용 경험을 한다는 어떤 사회학이나 범죄학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고 그런 애들이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충분히 청소년들은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발달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약물 동료를 만난다고도 하지만은 오히려 약물 동료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으로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라고 해가지고 한 시점만을 봅니다. 요 상태에서 그 상태, 그 상황만을 보고서 그 원인을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 종단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 발달 과정 속에서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에 중점을 둬 가지고 그 원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대표적인 게 뭐 궤적이론의 생애 과정이 있는데 범죄 경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발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앞서 잠깐 얘기했던 이러한 그 게이트웨이 이론에서 담배나 술을 사용하게 되면 대마초나 마약, 소위 말해서 소프트한 거에서 하드한 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오늘 발달 이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이 생애 과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범죄의 어떤 비행, 어떤 지속 중단, 또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유발 요인이고 어떤 것들이 억제 요인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초로 이런 약물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요인과 또한 그러한 범죄를 지속하고 중단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어떤 범죄 유발 요인이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물 범죄의 어떤 지속이라는 중단에 미치는 요인이 뭔지,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발달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샘슨이나 라웃 같은 제가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데 연령 등급 이론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변화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죠.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샘슨이나 라웃 같은 이제 이 학자는 우리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를 이제 나눠서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 때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때는. 그래서 누구보다 부모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때는 이제 친구가 중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어울리는 학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요. 이제 청년기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따라 가지고는 대학이나 직장, 또 이제 결혼관계, 이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통제 이런 것에 영향을 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자본은 쉽게 얘기하고 사회적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게 된다면은 사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유대, 긍정적인 관계, 마인드 이런 것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바로 지역사회 안에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마약 퇴치라든지 예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이런 마태본부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솔직히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집합 효율성이라는데, 이건 뭐냐?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그러한 지역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미국처럼 그렇게 심각한 어떤 청소년 마약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사회의 어떤 비공식적인 통제라든지 관계를 통한 예방이 앞으로는 중요시하게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이제 모피시라는 학자는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 지속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일시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어떠한 청소년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경력적 이제 범죄자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은 뭐 생물학적인 특성과 이제 사회학적인 특성이 같이 이제 이 연계가 돼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비행 유형에 따른 예방 대책도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한정형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마초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성인이 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에 대한 어떤 앞날의 미래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책임감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약물 기회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생애 지속형 범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관계 부족이라든지 이로 인한 학습 능력의 저하는 결국 사회 부적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약물 사용에 손을 대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마약 중독에 이제 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모자 가정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조기 개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다중체계적 처우 노력이 이제 필요로 하고, 실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학교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 약물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러한 그 대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K-12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훨씬 이런 마약의 어떤 이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 마약류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오남용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측면, 가족,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과연 사회적 유대, 관계라고 했죠. 이런 것들에 위험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성이라는 건 약물에 대한 어떤 허용성입니다. 약물을 접근했을 때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위험 요인들은 어떤 거고,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러한 이 단계별, 개인이나 가족,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족 간의 어떤 그 사회적 유대에 대해서 강력한 뭐 이렇게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뭐 결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허용성 측면에서는 이 약물 사용 지연이나 내성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그 부모의 어떤 관심, 이런 승인하지 않는 부모 이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은 가족 내 약물 남용이라든지 물질 사용의 호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을 보이는 겁니다. 학교 측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고 보호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약물 정책을 조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있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도 이제 우리 오남용 사는데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 영국보다는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예방적 측면과 그 다음에 치료 재활적 측면, 그 다음에 처벌적 측면에서 이제 좀 대책을 좀 얘기해 본다면은 예방적 측면에서는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과 예방 교육이 되게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에 대한 어떤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모도 같이 이런 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같은 경우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건 뭐 집에 있는 약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 아까 중요한 게 학교라고 했습니다. 친구. 그 다음에 학교 중심의 마약물 오남용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육이 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측면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 잘 되려면은 이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갖고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일반 적극적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보다 정책에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치료 재활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이 재활 기회 확대할 수 있는 성인사범하고는 좀 구분해 가지고 그런 기회 확대 필요하고, 또 상한기간 2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전담 마약류 치료 재활 기간 설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 여가부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회 같은 게 어디로 갈지도 좀 정리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약물 정책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약물 치료 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처벌적 측면, 뭐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굳이 한 몇 가지 얘기한다면은 이 청소년 DB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마약을 사용하고 그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같은 측면에서는 처벌 강화라고 했는데, 처벌은 누굴 처벌 강화를 하냐?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조금 더 많이 처벌해야 되다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이제 3년 이하라고 했는데 이걸 좀 한 5년 이하 해가지고 더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실제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좀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치료 제할 측면에서의 어떤 보호 처분이가 연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컨트롤 타워 구축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 뒤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건 이제 다 빼더라도 이 마약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고 부모, 학교, 지역사회까지 다양한 이런 접근 방식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벌보다는 앞으로는 치료 제할과 더 나아가서 이런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